제, 계속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그 오타를 하나 발견해줘가지고 하나 수정해드릴게요. 116페이지. 문제를 보면요. 해답이 있거든요. 요구사항 밑에. 116페이지. 거기 첫 번째가 현행원가로 만든 손익계산서 나와 있지요. 거기 미실현 보유이익을 보세요. 미실현 보유이익. 거기 20개 곱하기 110원 빼기 100원은 6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맞잖아요. 130이 맞아요. 그 위에 자료 보시면 기말연재 현행원가 130이거든요. 그래서 오타니까 고쳐놓으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세요. 어, 5장을 펴시고요. 페이지는 166페이지. 166페이지.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어제.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어제 저희 웅지세무대학 입시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저희 웅지세무대학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한 일주일 뒤에 올라갈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주변에 정말 비전이 별로 없어 보여서 공부는 시켜야겠는데 아무 생각 없는,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관심 있는 이런, 또는 세무직 공무원 또는 회계세무 실무자라도 어떻게 해서 직장이라도 취직시켜야겠다는 동생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요. 저희 입시 설명회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상반돼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도 오시고 학생도 손잡고 이렇게 왔는데 부모님의 얼굴들은 점점 밝아져요.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침울해져요. 이렇게. 저희는 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와 운동. 운동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체력을 증진시켜야지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아무튼 166페이지. 아니 그래도 사람인데 맥주도 마시고 주말에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죠. 주말에 주중에는 공부하고. 아무튼요. 그래서 166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으면 좀 그 동영상 한번 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홈페이지 가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중급회계책은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고요. 내일 아니면 모레 저희 세법책이 또 나와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 세법책이 얼마나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쭉 15장 할 때 정리해 드릴 텐데, 세법을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 이번에 쓴 세법책이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고 이번에 2판인데요. 작년 본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회계사로서 보면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아는 사람이 세법과 이렇게 비교해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인세 공부할 때 다른 책하고 탁월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가 비교를 거부합니다. 1층에. 그래서 왜 그렇게 써놨는지 나중에 한번 책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빛이 될 거니까 책을 한번 쭉 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특히 실무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정말 잘 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무하는 분들도 저희가 책 갖다 주면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166페이지 보면 채권과 채무의 의의라는 게 있어요.
채권과 채무의 의의. 일단 채권과 채무는 회계원리 때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채권과 채무의 종류가 나오는데 걔를 좀 정리할게요. 일단 매출 채권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고, 일단 매출 채권 매입 채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회계원리 할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과 받으러움이라는 것을 합친 거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그다음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친 거다. 그래서 중급 회계할 때까지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회계원리 할 때 잘 배웠으면 실무적으로는 어음을 받은 거하고 그냥 외상한 거하고 당연히 장부상에서 어떻게 해요? 구분하죠, 이렇게. 장부에서는 구분하고요. 어디 기록할 때만 합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기록할 때만 합치는 거 아니에요. 공시할 때만. 그게 실무예요. 그러니까 장부상 기록할 때는 이거 구분해요, 이렇게. 그런데 공시할 때는 합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현금에서 배웠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똑같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가 합쳐서 공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든 대부분의 책들이 이걸 구분해서 분개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돼 있죠, 대부분 다. 얘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차대조표에 합쳐서 공시할 거고 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개할 때 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쓰는 것처럼 다 돼 있어요, 책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실 때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책들이. 사실은 실무는 쪼개 있다가 나중에 합쳐 공시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개하실 때 이거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비교돼서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미수금과 미지급금 이쪽 거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게 뭐냐면 얘네들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냐면은 얘네들은 일반적 상거래다. 얘네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 일반적 상거래라는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일반적 상거래.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주영업거래. 주영업거래. 주영업거래가 아닌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어렵다, 나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얘네들은 재고자산이라는 걸 사고 팔 때 생기는 채권 채무다. 얘네들은 재고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 기타의 자산 얘 빼고 그걸 사고 팔 때 생기는 채권 채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의 재고자산이라는 게 뭘 나타냅니까? 주영업을 나타내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반도체, 휴대폰 이런 것들이 다 재고기 때문에 그게 주영업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채권 채무가 얘네들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이런 것, 기기장치 그런 것들 사고 팔 때 이게 생기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어도 돼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대여금하고 차입금 있죠. 대여금하고 차입금. 대여금하고 차입금. 이쪽이? 그럼 이 대여금하고 차입금하고 얘네들이 또 어떻게 다르냐? 다르거든요, 이렇게. 얘네들하고 얘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금전대차거래다.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 이렇게 되겠는데 금전 대차거래. 무슨 얘기냐면 금전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금전. 돈만.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어떤 재화나 용역이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매출채권이라는 거 현대자동차가요. 자동차 팔고 생긴 거 아니에요. 자동차 주고 생긴 거죠, 이게. 재화를 줬죠. 근데 이 대여금은요. 뭘 줬어요? 돈 줬죠. 현금.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넘어가세요. 그 정도 하시고 167페이지 보시면 채권 채무의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평가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측정. 여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잘 이해하시고 측정, 평가.
특정 평가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화폐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채권 채무의 화폐 금액. 화폐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매출의 누류환이 매입의 누류환이 있는데 너무나 쉬운 거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정리만 해요, 그냥. 자, 매출의 누류환입은 어때요, 성격이? 뭐의 차감이에요? 매출의 차감. 매입의 누류환출은 매입의 차감이에요, 매입의 차감. 그런데 얘네들이 발생하면 그만큼 채권 채무들이 조정되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넘기시면은 168페이지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이 또 나와요. 얘네도 이것만 알면 돼요. 매출 할인의 성격이 뭐예요? 매출의 차감.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요.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맨 밑에 보면 이런 조건 나오죠, 거기. 2/10, N/30. 맨 밑에요. 그렇게 물건 팔았다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이게 신용 조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나 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건데.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요. 어디에 물건 팔 때요. 외상으로 신용으로 잘 안 팔아요. 우리는 물건을 팔고요. 그 사람한테 돈 받을 때요.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현금으로 안 주고 뭐 줘요? 어음 줘요, 어음. 그래서 어음을 주고받는 게 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거래가 잘 발생 안 하고요. 미국은 왜 이게 많이 있냐면은 미국은 어음이 없어요. 어음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근데 그 어음이란 제도는 빨리 없어지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음 별로 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대기업들한테 납품하니까 뭐 줘요? 어음 주는데 6개월 만기, 심지어 1년 만기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얼마 기다려야 돼요?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돼. 현금화하려면. 채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뭐 하러 가요? 할인하러 가죠. 그거 좀 이따 배울 거 아닙니까? 5장에서. 어음의 할인. 그리고 할인할 때 그 비용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 누가 부담해요? 중소기업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거를.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신용사회가 빨리 정착되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상으로 팔고 나서 30일 이내에는 돈을 갚으래요. 30일 이내에는. 그런데 10일 이내에 갚는다면 빨리 갚는 거죠, 이게. 빨리 갚으면 2%를 깎아주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이유는 대금 회수를 조기하기 위해서. 대금 회수를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분개를 좀 해보면은 거기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 채권이 10만 원, 매출이 10만 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단. 그런 다음에 대금 회수를 10일 이내에 한다. 10일 이내 하면 일단 매출 채권이 없어져요. 10만 원. 그럼 차변의 현금을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냐면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10일 이내 갚았으니까 깎아주기로 했잖아요. 얼마? 2%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얼마 깎아줘야 돼? 2,000원 깎아줘야 되니까 이것만 받겠다. 이런 건지 알죠, 여러분들? 이것만 받으니까 2,000원만큼 차이가 나는 이게. 이때 생기는 계정 과목이 매출 할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 할인. 그 매출 할인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 매출 할인의 성격이 중요한데 어디에 차감이라고요? 매출의 차감이다. 매출의 차감. 이게 영업 외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차변에 오니까 비용 같잖아요. 자산 아니면 비용. 그러니까 비용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의 차감이다. 수익의 차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매출액 계산할 때 얘 빼야 되죠. 순매출액. 총매출액에서 얘 빼야 되잖아요. 이게. 10일 이후에 그러면 매출 채권 없어지면서 현금 얼마 들어와요? 다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책에 보니까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총액법이라고 하고요. 미국 책에 그렇게 나와요. 총액법이라고. 그 다음에 순액법이라는 게 있대요. 순액법이라고 하는 거는 차변 대변 해가지고 매출인데
98,000원, 매출 채권을 또 98,000원. 자, 이렇게 하는 거래요, 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10일 이내 돈 받으면요, 현금을 얼마 받는 거예요? 현금을 98,000원 받는 거니까 매출 채권은 얼마 없어져요? 매출 채권은 98,000원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어렵지 않죠, 이거? 10일 이후에 받으면 매출 채권이 98,000원 없어지는 건 뭐 그런데 현금이 다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매출 채권을 98,000원 없앤 다음에 얼마 차이가 나요? 2,000원 차이가 나니까 더 받았죠, 현금을 보니까. 이게 뭘까? 늦게 받아서 더 받은 거죠. 시일이 경과돼서 이자 성격이구나. 이렇게 하는 회계처리가 순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액법과 총액법이라고 하는 건 가정이 달라요, 출발점이. 얘는 매출 할인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요. 얘는 매출 할인을 이용할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요. 이용할 거라고 하니까 순액으로 이렇게 기록해버리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는 방법인데, 책에다가 얘는요, 실무상 많이 쓰이고 얘는 이론적으로 좋다,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가 뭐 큰 차이가 아니고요, 중요한 차이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뭐 문제는 없는데, 이 방법이 더 시험에 잘 나오고, 당연히 이걸 더 잘하시면 돼요. 이걸 더 잘하시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게 나오면 아, 이게 여기 차감이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고, 얘가 이론적으로 좋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얘가 이론적으로 왜 좋은지. 얘는 간편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하는 거예요. 간편성 때문에. 얘가 왜 이론적으로 좋으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정이 얘가 더 타당하대요. 얘는 이용한다는 가정, 얘는 매출 할인 이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인데, 미국에서 경험상 매출 할인을 주면요, 대부분 이용하더래요. 실증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요 금리가요, 요 2%, 요 금리가 그 기간의 금리보다 더 좋은 금리래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조기에 회수하려고 그냥 유리한 조건을 주거든요. 유리한 조건을 주니까 대부분은 그걸 이용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용하니까 이용한다고 출발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얘기, 이론적으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얘는 10일 이내 받으면 매출액이 얼마가 돼요? 10일 이내 받으면 빼니까 98,000원. 얘는 10일 이후에 받으면 얼마가 돼요? 10만 원. 맞아요? 달라지죠, 이게. 얘는요, 10일 이내 받으면 매출액 얼마? 98,000원. 10일 이후에 받으면 매출액 얼마? 98,000원. 안 달라지죠? 더 받는 2,000원은 이자다, 이렇게 구분하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 얘는 보면은, 얘는 먼저 받았을 때 98,000원 받은 거 매출액으로 보잖아요, 이게. 98,000원. 나중에 다 받잖아요. 다 받으니까 매출액을 10만 원으로 보잖아요, 얘가. 다 받으니까. 얘는 이렇게 했을 때 매출액 98,000원. 왔을 때 다 받았을 때 2,000원 더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자. 구분했잖아요. 매출액은 같잖아요, 보니까. 사실 대금을 빨리 받느냐, 대금을 늦게 받느냐하고 매출액이 관련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건 판 건 똑같은 거고, 대금 회수의 문제인데, 대금 회수를 늦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처가 늦게 줘서 더 받은 거니까 금리 성격이 맞잖아요.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로 구분하는 게 더 이론적으로 타당하죠. 매출액은 똑같고. 근데 얘는 매출액이 달라지잖아요, 보니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좋다고. 둘 다 알아두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 이거 잘하면 돼요.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 대한 얘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밑줄 쳐놓으시고요. 170페이지까지. 이게 이제 좀 다른 책들이랑 저희 책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일단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올 건 아닌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준에 우리나라 기준을 읽어보면 나중에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준에. 매출 할인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매출의 차감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가지고 대부분의 책들은 우리나라는 총액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이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총액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 순액법은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다시 잘 읽어봤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은 그거는 총액법을 선택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총액법을 했을 때 매출 할인이 생기면 매출의 차감으로 하라는 건데 그 규정이 생기게 된 히스토리를 보면요. 예전에 그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출 할인은 영업의 비용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 매출 할인은 영업의 비용. 그러다가 그게 개정되면서 아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의 차감이 맞다.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 규정을. 그 규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총액법을 선택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총액법을 할 때 생기는 매출 할인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의 차감이 맞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게. 어느 걸 선택하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더 우수한 방법인데 이론적으로 우수한 걸 그 기업이 선택해서 회계 처리한다고 해서 그거를 기준에 위배다. 언급도 안 돼 있는데 저거밖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느 방법 쓰든지 문제 없는 거고 단지 총액법을 쓸 때 매출 할인이 생기면 매출의 차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법 인정하고 있냐 이런 문제 안 내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질의를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 질의하려고 하니까 기준 맞는 사람이 짜증내요.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질문하냐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실무적으로 발생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170페이지 제3절 회수불능 채권. 여긴 중요해요. 이제. 회수불능 채권. 시험에 잘 나오죠. 그 회수불능 채권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한마디로? 대손해계 처리죠. 대손해계 처리. 대손해계 처리. 그래서 회수불능 채권, 대손해계 처리. 여러분 요즘에 이 대손해계 처리랑 관련해서 여러분 아주 참 그 시사성 있는 게 나와 있죠. 우리 어디예요? 어디? LG 카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피부에 와닿아요. 피부에. 그래서 LG 카드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수불능 채권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거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서 LG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내가 왜 카드 대금을 내야 되느냐. 망할 회사에. 회사 망하고 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거고 그러면 기존 뭐 그 안 낸 사람들 뭐 혜택을 주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기대로 돈을 안 내요. 돈을. LG카드가 더 죽겠죠. 그냥. 연체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회사가 어렵다는 게 공시되니까 아 우리가 LG카드를 살려줘야겠다. 돈 내자. 이런 게 아니라 더 돈을 안 내. 더 돈을. 카드 대금을.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져서요. 지금 아무도 LG카드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어디 팔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산다 그러고 지금. 채권단들 보고 어떻게 떠안으라고 했더니 걔네도 안 떠안다 그러고 지금 거의 뭐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제3절의 회수불능 채권. 그래서 거기를 볼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겠죠. 이 회수불능 채권.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을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요.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상 판매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현금 회수를 잘해야 된다. 그걸 교훈으로 얻고.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직접상각법이 있고 맨 밑에 충당금 설정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직접상각법, 충당금 설정법. 그거 잠깐 비교해드리면은 그 직접상각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직접상각법이. 그게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대손이 확정됐을 때 직접 채권 까는 거죠, 이게. 그게 직접상각법. 아시죠?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느 쪽이에요? 충당금 설정법 쪽이죠, 당연히. 이건 아니고요. 이 직접상각법은 이제 거기 해보시면요. 단점이 두 가지 있어요, 단점이. 거기 밑에 써 있는데
동그라미 1, 2번.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단점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설명할 거예요, 그거. 단점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하면 얘를 해야 되는데 이 충당금 설정법을 할 때도 또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가 거기 맨 밑에 보면 나오는데 맨 밑에 줄 끝에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대차 대조표 접근법이 있고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대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대차대조표 접근법 쪽으로 거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손익계산서 접근법이요. 뭐를 잘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수익비용 대응을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제를 풀면서 설명할 거고요. 수익비용 대응. 그 다음에 얘는 뭘 잘하자고 하는 거냐면 기말 채권을 순실현 가치로 평가하자. 기말 채권 평가에 초점이 있어요, 얘가. 제가. 그런 방법인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기말 채권이라는 것이 어디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고요. 수익 비용 대응은 이거 어디예요, 얘가? 손익계산서니까 거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방법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은 이거의 단점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거의 단점인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둘 다. 근데 두 가지 단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는 없고 한 가지씩 극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거기 중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00X1년에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어요. 매출 채권 매출 10만원 팔았어요. 자, 이 회사는요 2000X1년에는 요거밖에 안 팔았어요. 딱 한 번 요거밖에 안 팔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됐는데요. 이 회사가 이 매출 채권을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했대요. 기말까지 저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2000X 1년 말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면은 회사가 매출 채권이라고는 저거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매출 채권이 기말에 얼마겠어요? 10만 원이겠죠. 회사가 올해 요거밖에 안 팔았고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했으면 기말의 매출 채권은 요거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회계원리 배울 때 요 채권에 뭐를 평가해 줘야 돼요? 회수 가능성? 요 매출 채권 10만 원이 회수가 가능한 거냐 이걸 평가해 줘야죠. 그랬을 때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거 배웠을 거고 뭐 10%를 대손으로 본다면 만 원만큼의 회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채권의 비례법.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이 추정하는 거하고 대손이 확정되는 거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손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회수 가능성이 몇 프로 된다는 얘기예요. 회수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되는 게 그 대손 확정이에요. 0%가 되는 게 대손 확정이에요. 대손이 확정됐다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충당금 설정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채권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손이 확정됐을 때 하는 회계처리고 우리가 기말에 충당금을 설정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회수 가능성 자체가 0%보다는 큰 거예요. 100%보단 작다는 거죠, 지금. 100%라면 또 설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거고, 중간에 낀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근데 아무튼, 만 원이 미래 대손, 회수 가능성이 희박화 돼요. 그럼 우리가 충당금 설정법이라면 충당금 설정하잖아, 이렇게? 근데 설정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상각법, 저기. 그거라고 생각해 보시고, 설정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2002년 됐어요. 2002년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이 만 원의 채권 중에서 8천 원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게 확정됐어요. 확정되면 그때 가서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죠. 자산이 아니니까. 얼마를 없애면 돼요? 8천 원. 그랬을 때요. 차변에 자산 감소시키는 거 다 알죠, 여러분들?
회수가 안 될 거면 자산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기 적을게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뭐냐면, 충당금이 있었다면 충당금. 아니면 다 뭐예요? 대손상각비예요. 근데 얘가 충당금 설정법이 아니니까 뭐밖에 없어요? 대손상각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직접상각법인데, 이게 안 좋은 단점이 두 가지예요.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 그 책에 써 있는 거. 첫 번째가, 수익은 이 회계연도에 잡았잖아요. 2001년에 이 수익은. 이 대손이 발생한 비용은 왜 발생한 거냐면 이 수익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외상으로 물건 팔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대응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같은 회계연도에 대응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첫 번째 단점이 여기 써있죠.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두 번째 단점. 기말 현재 이 매출 채권을 보니까 아까 평가했을 때 10,000원만큼이 회수 가능성이 희박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90,000원 뿐이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 이만큼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순실현 가치가. 그런데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얼마로 다 보여줘요. 이렇게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채권 자체가 어떻게 되니? 과대돼 있잖아요, 과대. 기말 채권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보니까. 근데 동시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해볼게요, 지금부터. 근데 충당금 설정법으로 잠깐 이거 해보면은 여기가 대손 충당금 얼마 잡히면 돼요? 10,000원. 10,000원만큼 뭘 잡으면 돼요? 대손 상각비. 여기 대손 충당금 없애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좋아지는 점, 수익 비용이 대응이 잘 되고, 충당금이 여기서 10,000원만큼 빼서 90,000원 되니까 순실현 가치로 평가되고, 두 개가 다 좋아져. 두 개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두 개. 근데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느냐, 그것만 차이 나는 거고. 지금부터 이 책에 171페이지 예제 1번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해보는데, 첫 번째,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먼저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뭐 대부분 다 하셨을 텐데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대선과 관련된 거 공부하실 때 지금 대차대조표 접근법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지금 하시는 게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이걸 제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제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대선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대선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와 대선 처리했던 채권이 현금 회수될 때 회계 처리와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회계 처리. 요 세 가지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일단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현금 회수될 때 회계 처리, 기말에 대손 충당 설정할 때 회계 처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논리가 간단해요. 아주. 먼저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 되게 쉬워요. 대손이 확정됐다는 얘기만 나오면 일단 무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 채권이 자산이 아니구나. 대손이 확정됐다는 얘기만 나오면 아, 채권이 자산이 아니구나.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구나. 자산을 감소시키면 차변에 뭐를 적을지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차변에 뭐를 적을지에 대한 논리가 우리나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충당금이 있었다면 충당금 먼저, 없으면 대손상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충당금을 먼저 없애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충당금 먼저 없애시면 되고요. 있던 거. 다음에 없애려니까 부족하면 있는 것만 없애고 부족한 건 상각비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하세요, 할 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현금 회수될 때 회계 처리. 이게 제일 어렵죠, 공부해 보시면. 이게 제일 골치 아픈데, 처음에. 근데 사실 얘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발생 안 해요. 얘는 뭐 발생을 자주 하는데, 얘가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대손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장부상 그 채권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고 떨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장부상 떨어버린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쫓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거. 진정시키세요, 빨리.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미 안 받을 거라고 장부상 떤 채권을 쫓아다닐 여력이 어디 있어요? 장부상 있는 채권도 쫓아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장부상 떨었다는 얘기는 그놈한테 질렸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놈한테 못 받겠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장부상 떤 거를 회수하러 다니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니, 그런 일은. 아주 없는 일이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죠, 아주. 회사 입장에서 반가운 일, 좋은 일이에요. 현금 들어오니까.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돈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대변에 뭘 적을까 했더니 이게 고민이에요. 대변에. 왜냐하면 대변에 사실 뭘 적고 싶냐면은 이거 적고 싶거든요, 사실은. 채권 회수한 거니까. 근데 이걸 적고 싶은데 적으려고 하니까 이미 없애버렸잖아요. 이거를 이미. 그게 문제고요. 이미 없앤 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그때 없앴을 때 잘못한 거니까 다시 뒤집자,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 대손 처리했던 회계 처리. 대손 처리했던 회계 처리를 거꾸로 뒤집으니까 매출 채권 다시 살리고 그때 대손 처리했을 때 썼던 계정 과목 쓰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현금 회수했을 때 대손했을 때 처리했던 계정 과목 쓰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가 그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7월 달에 회계 처리하려고 했더니 이때는 언제 대손 처리한 거래요? 그 표현이 7월이 전기에 대손 처리했대요. 전기. 그 얘기는 올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년도 2000X 공년 2000X 공년에 대손 처리한 거는 지금 찾아보려니까 좀 깝깝해요. 일단 전년도 장부 뒤져봐야 되니까. 근데 또 전년도 장부를 뒤져봤을 때 대손 처리했을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도 두 가지밖에 없죠. 충당금 아니면 상각비.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 수 있는 것도 충당금 아니면 상각비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올 수 있는 게. 그런데 전년도 장부를 가서 확인했을 때 그것이 설사 대손상각비라 하더라도
그걸 확인했다 하더라도 지금 대손상각비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손익계정이기 때문에 전년도 손익계정은 2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손상각비를 적어봐야 전년도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게 회수됐다면 아무 생각 없이 충당금만 쓰는 거예요. 충당금만.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는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고민해야 돼요.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고민하는데 얘가 지금 3월 달 거라면 고민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2월 달 거니까 고민이 안 되고 충당금 썼잖아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라면 고민될 텐데 그거를 조금 이따 해결해 드릴게요.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충당금 쓰면 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연습 문제 풀 때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여기 충당금이니까 충당금 썼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요, 일단. 그럼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요. 그럼 3,000원, 2,000원이죠. 여기다가 3,000원과 2,000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지금? 그럼 3,000원, 2,000원 적으니까 충당금이 얼마 생겼어요? 5,000원 생겼죠? 기말에 가서 우리가 지금 무슨 접근법?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접근법이란 건 대차대조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중요시하니까 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기말에 만들어질 대차대조표에 관심이 있어요. 대차대조표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기말연재 매출 채권이 지금 얼마 잡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채권으로. 50만 원이 잡히게 생겼는데 얘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에 평가될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될 거냐가 관심사예요. 이게 지대한 관심사다. 그게 대차대조표 접근법이에요. 근데 채권잔액 비례법을 하라고 해가지고 2만 원이죠. 해보시면 2만 원이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를 얼마로 하자? 2만 원으로 하자예요. 이게 48만 원 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2만 원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 있어요 지금? 5천 원 있으니까 부족한 걸 추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고서 15,000원만 더 설정하자. 이게 답이거든요.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이상해요 어디? 응? 아니죠? 이렇게 하시고 하나 만약에 이때 설정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남아있는 금액이 더 컸다. 만약에 이게 3만 원이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하려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더 컸다. 그러면 충당금을 오히려 줄여야죠. 10,000원만큼. 그럼 대변에 뭐 써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충당금 환입. 그건 알아두세요 그냥. 보통은 설정하는 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시험에. 환입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고요. 거기 17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담 위에 환입하는 회계 처리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넘어갈게요.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령분석법 나와 있는데 혼자 보세요. 그거는 넘기시고. 174페이지 손익계산서 접근법이 있는데 걔를 같이 해봐요. 같은 예제 가지고 하세요. 지금. 손익계산서 접근법. 얘는 일단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해보세요. 그냥. 대손 충당금.
자,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얘는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쟤랑 비교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일단 똑같은 예제인데요.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에서 우리나라는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먼저, 없으면 대손상각비 그랬죠. 근데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당금만 없애요. 충당금이 있든 없든 기중에는 무조건 충당금 없애요. 왜 그런지 얘기할게요. 얘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데 얘가 어차피 기중에 충당금 없어서 대손상각비 잡나 기말에 가서 대손상각비를 전체적으로 잡나 1년 동안 잡을 대손상각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디에 관심이냐면은 당년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대비해서 비용으로 잡히는 대손상각비를 얼마로 하는 것이 이 수익비용 대응에 좋으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에 관심이 지대한 방법인데요. 이 금액을 결정하려고 이게 하는 방법이 기중에 대손상각비를 써버리면 아주 귀찮죠, 이게. 대손상각비를 얼마 썼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얼마 잡을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기중에는요, 계속 대손 충당금만 쓰다가 이 손익계산서법은 기중에 대손상각비 안 써요. 대손 충당금만 쓰다가 나중에 한 번에 대손상각비 잡으면 대응시키는 비용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훨씬 간편하죠? 간편하고요. 기말에 대손상각비 잡을 때 충당금이 잡힐 거기 때문에 기중에 잠시 충당금 차변 잔액이 든다 하더라도 기말에 가면 대변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기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그래서 얘는 기중에 대손상각비를 안 써요. 아무튼 일단 그 정도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손 충당금만 쓰니까 잘 보시면은 15,000원인데 이쪽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 충당금은 대변 잔액이 맞는데 거꾸로 잔액이 남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건데 기중에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요. 기중에 이렇게 되더라도 기말에만 제대로 잡히면 되는 게 우리 회계학이기 때문에 기중에 거꾸로 가는 건 문제 없어요. 잠시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충당금으로 다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얘는 대손 처리된 채권이 회수될 때도 여기 고민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아까 저희 고민했던 거는 이때 대손상각비가 있으면 고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얘는 다 충당금 했으니까 다 모아면 돼요. 다 충당금 하면 되죠. 3,000원, 2,000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3,000원, 2,000원. 그 다음 기말년제에는 뭐 하는 거냐면 충당금이 얼마 될 거라는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대차대조표에 관심 없다. 어디에만? 손익계산서에만 관심 있어서 요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얼마 됐으면 좋겠다. 계산했더니 3만 원이면 아무 생각 없이 3만 원 써요. 왜냐하면 얘는 기중에 대손상각비 잡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3만 원 쓰면 돼요. 3만 원 쓰니까 여기 3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충당금 잔액은 얼마 되면 빼보시면 3만 1,000원 돼요, 이쪽이. 근데 충당금 잔액이 3만 1,000원 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다? 손익계산서. 이렇게만 알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이거? 더 쉬워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만 잘 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이걸 잘하고. 다 했고요. 어디 하나 밑줄 쳐드릴게요. 175페이지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관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거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아까 어디서 발생했다 그랬죠? 매출 채권이라는 게? 그게 일반적 상거래, 주영업 거래. 그러니까 회사가 주영업 거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주영업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의 대손은 어디로 가는 게 맞다? 판관비로 가는 게 맞죠, 이게. 근데 기타의 채권이라는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그게 미수금, 대여금. 그거는 주영업이 아니에요. 주영업이 아니라는 얘기는 영업외. 그럼 영업외 쪽으로 발생한 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영업외 비용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맨 밑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 있네요, 여기. 우리나라 기준에서 2000X1년, 2000X2년, 2000X3년 요날 대차 대조표를 만든대요. 요날 대차 대조표 만든대요. 그러면 요날 채권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요날 평가는 채권이 얼마 남은 채권이냐면은 2년 남은 채권이 있대요. 회수할 때까지. 그러면 2년 남은 채권이니까 장기예요, 단기예요? 기말년제 봤을 때 장기잖아요, 장기. 그럼 장기 채권을 우리가 뭐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 평가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현재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가치 평가를 하려면 이제 현재 가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 현재 가치 개수가 0.8이라고 가정돼 있거든요. 현재 가치 해보니까 그럼 얼마냐면 8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현재 가치 하면 작아진다는 거 배웠죠, 우리? 현재 가치 하면 작아지는데 작아진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20만 원이 뭐라고요? 이자다. 2년 동안의 이자, 2년 동안의 이자. 이자인데, 그럼 문제는 이 채권을 80만 원으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6페이지의 기말 대차 대조표가 이 장기 매출 채권이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현할 차이에서 80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채권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 10만 원이 회수가 불확실하대요. 회수가 불확실. 불확실하면 뭐 잡아줘야 돼요? 충당금. 충당금 잡아줘야 되는데 얘 충당금 잡을 때 10만 원으로 잡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얘를 현재 가치에서 잡는 게 맞느냐 그 차이예요. 얘를 현재 가치 하면 똑같을 테니까 얼마겠어요? 8만 원이겠죠 이게? 10만 원이. 그럼 8만 원 잡을 거냐 10만 원 잡을 거냐 그 문제예요. 뭐가 맞대요 우리나라가? 8만 원 잡는 게 맞다.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요 혼자서 이제 이런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충당금도 현재 가치 있으니까 야 이것도 삼각해야겠네. 그러니까 얘 현재 가치 했으면 기간 경과되면 삼각하잖아요 우리. 삼각해서 차이 나는 것만 뭐 잡아요? 이자 잡잖아 이자. 그런 얘기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충당금도 그 짓을 하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게. 얘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이걸?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민하지 마세요. 충당금은 삼각 안 해요. 왜냐면은 충당금은 이때 당시에 8만 원의 가치 금액이니까 8만 원만큼 충당금 잡은 거죠. 이때 가면요. 이거를 이자율 계산해서 삼각하는 거 아니고요. 이때 가서 다시 뭐 설정하면 돼요? 충당금 설정하면 되죠. 충당금 금액을 찾으면 되는데 만약 회수 가능성 있는 금액이 똑같다면 요걸 또 뭐 하면 돼요? 요때까지만 현재 가치 하면 되죠. 그럼 이 금액이 커지겠죠. 커진 거와 충당금 남아있는 금액과 비교해서 뭐 하면 돼요? 추가 설정하면 돼요. 충당금 금액을 매년 말 찾아서 부족한 것만큼 설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 잡았던 8만 원을 삼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요때 충당금을 추정해서 그 금액과 비교만 해주면 돼요. 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 현재 가치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고민하지 마세요. 얘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요. 현재 가치 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제4절에 장기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거고요. 우리 5장에서 내일 할 건데 예습을 어디까지 하시냐면은 전번에 이미 얘기했는데 191페이지까지 꼭 읽어보세요. 191페이지. 거기까지 꼭 읽고 오시고 그 다음에요. 198페이지 보시면 제5절에 채권 채무 조정이 있는데 내일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바로 하려면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읽어보시냐면은 문제는 풀지 말고 읽어만 보세요. 한번 214페이지까지 있네요. 214페이지. 거기까지 읽어보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6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습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7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예습할 때가 하나 더 있는데 내일 여기 할 거거든요. 몇 페이지 할 거냐면은 371페이지. 371페이지 보시면 제4절이요.
거의 투자 채무증권 나오죠. 그거 할 거예요, 내일.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그 현재 가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385페이지까지. 385. 그래서, 거기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하고 끝낼 거냐면은, 227페이지에 연습 문제 1번 있는데, 그거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같이 해보시고, 227페이지. 여기도요, 먼저 요구사항을 한번 보실래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보시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얼마냐? 매출채권 장부가액 얼마냐? 문제점. 말로 하는 것들은 뭐 혼자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 작업하면서 모든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출제됐을 때 요구하는 사항, 그런 스타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 보시면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한 사람은. 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스타일에 적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요. 그냥 분개하세요. 분개한 거는 뒤에 나와요. 228페이지 나오는데 그거 맞춰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분개하시냐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분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접근법을 한 번만 하세요. 그렇게 두 가지 해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손익계산 접근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집에 가서 하시고 대차 대조표 접근법만 해보세요. 지금 잘 그거만. 같이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대선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문제 풀면서. 그래서 시험엔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걸 아주 잘 아시면 되고요. 자,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대손해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손해 회계 처리 분개하라고 냈는데 이렇게 시험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는 안 내요. 시험에 낸다면 특정한 시점에 회계 처리 물어봐요. 예를 들어 기말에 회계 처리해봐라 이렇게, 또는 대손이 확정했을 때 회계 처리해봐라 뭐 이렇게, 또는 회수했을 때 뭐 특정 날짜에 회계 처리해봐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회계 처리들을 잘 하시면 돼요 일단. 근데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는 아까 정리했지만 뭐만 생각하라고요? 자산이 아니구나. 이게 자산을 감소, 차변에 적는 건 어떻게,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없으면 상각비. 충당금이 15,000원 있으니까 15,000원 먼저 없애요. 처음에 15,000원 없앤 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상각비가 나와야죠. 상각비. 왜 그런지 알죠? 그 다음에 7, 8월에 9월까지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회수되죠. 이렇게 뭐 좋은 일인데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뭘 적을지 잘 정해야 돼요. 현금 받았을 때 이게 7월은 뭐였죠? 7월은 전기 거예요. 전기 거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충당금. 그럼 3,000원 여기가 늘어요. 단기 거면 고민해야 되는데 단기 건데 얘가 2월 거예요. 2월 거니까 아주 고민이 되네요. 맞죠? 6,000원. 2월 거 맞아요? 2월 거니까 이거잖아요, 보니까. 충당금도 있고 상각비도 있어요. 뭐로 해야 돼요? 고민되죠, 이게? 책에는 충당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충당금을 하든 대손상각비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충당금을 했는데 왜 같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9월도 보세요. 9월은 또 언제 거예요? 9월은 회수된 게 3월 거예요. 3월 거니까 예전에 보면 가면 이렇게. 야, 대손 상각비죠? 책에 대손 상각비로 돼 있어요, 답은. 근데 얘를 대손 충당금으로 해도 돼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같은지를.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거, 그거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요, 더 이상 책의 해답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무조건 회수되면 다 뭐 쓰면 돼요? 충당금 쓰면 돼요. 언제나, 항상.
믿으셔도 돼요. 안 틀려요. 시험제 틀렸다고 안 해요. 그래서 다 충당금 쓰면 돼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 거고. 아무튼 책에는 일단 상가비로 했어요. 일단은 요게 이 상가비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 보시고 그러면 3,000원, 6,000원이죠 일단. 그럼 6,000원 여기다 적어 일단. 충당금 들었으니까. 요 4,000원은 아니고요 일단. 요거까지만이죠 현재. 자, 이 문제의 함정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함정이냐면은 거기 연령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령 분석하는 거에 자료를 좀 보니까 추정 대손율이 100%짜리가 있어요. 75일 초과된 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100% 추정하는 거구나. 기말의 충당금을 49,000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다 계산도 돼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49,000원 충당금 설정 이렇게 풀어서 다 틀렸죠. 출제자의 의도가 100%라면 회수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제로죠, 제로. 그 얘기는 대손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대손이 확정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말연재 10,000원의 채권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함정인데 요거를 생각해내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충당금이 얼마 있냐면 9,000원 있으니까 9,000원 먼저 없애고 1,000원만큼 더 잡는 이런 어떤 회계 처리. 요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 문제에서. 이걸 좀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쉬워요. 연령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충당금이겠어요? 또 49,000원 그러면 안 돼요. 39,000원이죠. 왜냐면 10,000원만큼은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39,000원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충당금 잔액은 더 이상 없잖아요. 9,000원 했기 때문에 9,000원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여기서 충당금 잔액 더 이상 없으니까 다 설정해야죠. 다 설정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끝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드릴게요. 이 분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회계학을 공부하면 할수록요.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재무회계라는 걸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뭘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이 짓을.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결국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예요. 잘 만들기. 그래서 이 재무회계의 개념이 있는 교수님들은 다 어떻게 출제하냐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만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결과로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좋은 문제예요. 이런 과정을 물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과정이야 뭐 거쳐가는 거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얼마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씩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좋은 문제고 그거는 이 대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배우면 그 결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거를.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거기 질문에 던졌어요, 보시면. 이게 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냐면은 우리나라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제일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일 틀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내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건 쉽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얘부터 해볼까요? 한번 얘는 조금 이따 하고. 얘네들은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쉬워요. 얘가 일단 쉬워, 얘가. 충당금이 제일 쉬워요. 충당금은 무조건 얼마예요? 충당금은. 무조건 추정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방법은. 왜냐하면 여기 잡힐 걸 추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쉬운 거 이게. 여기가. 오히려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여기 얼마인가 이 문제. 여기가 실수 많이 하는데 여길 이거라고 쓰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게. 거기 잘 보시면 채권이 기말에 이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러면 틀려요. 여기 얼마로 해야 돼? 49만 원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함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좀 잘하시고 빼서 적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물어봐요. 이거 찾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빨리요.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이게 제일 많이.
이게 답이죠?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럼 다 했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정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여기 대손상급비 쓸 거냐, 충당금 쓸 거냐. 충당금 써도 된다 그랬죠,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를 여기를 충당금으로 고쳤을 때 그때도 이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거에 동의하세요? 여기를 충당금으로 고쳐서 회계 처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적히는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금액이 같아진다면 충당금을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결과가 같으면 돼요. 그럼 여기를 한번 고쳐볼게요, 지금부터. 똑같은 문제를. 잘 보세요. 이거 많이 질문하던데, 하고 나면. 대손상각비를 지우고 뭐라고 쓰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써요. 이렇게.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여기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단 4,000원이 더 생기죠? 4,000원이 더 생기면 4,000원이 저기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그럼 10,000원 대손 처리될 때 아까는 9,000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얼마가 있어요? 10,000원 다 할 수 있죠. 10,000원 충당금 없애고 얘는 제로 되죠, 이렇게. 그러면 10,000원이 없어져요? 그래도 3,000원 남죠. 3,000원 남고 마지막에 39,000원을 또 해줘. 똑같아 이거는.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얼마가 남아있어요? 3,000원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해보니까 이기 때문에 3,000원 남아있으니까 얼마 더 설정하냐? 36,000원, 36,000원 이렇게 달라져요.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럼 결과를 봐요. 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죠? 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죠? 맞아요? 여기만 달라지는데요. 여기 잘 봐요. 5,000원 그대로죠. 7,000원 그대로죠. 4,000원 어때요? 이게 없어졌죠. 대손상각비 바로 줄이는 거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 1,000원 잡는 거 없어졌죠. 1,000원 안 잡았죠, 저기 기말에. 그 다음 얘를 얼마 잡았어요? 36,000원 잡았잖아요, 6,000원. 그러면 3,000원 덜 잡았죠. 1,000원 덜 잡았고 4,000원 줄인 거랑 똑같죠, 이게. 더 하나마다 얘랑 똑같아요. 안 달라져요. 왜 그런지 설명하면 여기다가 대손상각비를 적으면 그거는 비용 잡힌 걸 바로 줄이는 거예요. 비용 잡히는 걸. 비용 잡히는 걸 바로 줄이니까 비용 줄이죠. 여기를 충당금을 쓰면요. 나중에 잡히는 비용을 줄여요. 충당금 잡은 것만큼 나중에 잡히는 비용을 줄여요. 그럼 비용을 직접 줄이나 나중에 잡히는 비용을 줄이나 결과는 같잖아요. 우리가 충당금 잡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당금 잡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안 변하잖아 이게. 기중에 대손상각비를 먼저 잡을 거냐 나중에 잡을 거냐의 문제고 그 대손상각비를 줄일 거냐 안 줄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줄였다면 더 잡히는 거고 상각비가. 대손상각비를 안 줄이고 충당금 잡았다면 대손상각비가 덜 잡힐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충당금 쓰시면 돼요.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시고요. 내일 오시면 현재 가치부터 하겠습니다.